한동안 총론 핵심 정리 개정 작업 때문에 강의를 못하고 쉬었는데, 아직도 이제 판례 교재가 남아있긴 한데, 일단 구급 수험생이 가장 지금 주기에 가장 급한 게 핵심 정리다 보니까 강의를 좀 중단하면서도 좀 개정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판례 교재 뭐 지금 작업하고 하면은 구급 주기하고는 안 맞는 감이 있죠. 그래서 그 이론 강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구급 수험생에게는 늦었고, 이제 10월에 7급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그 필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론 강의는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판례 교재도 출판되면은 그것도 강의를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쯤 그 편집되고 교정 보고 나서 다음 달쯤 핵심 정리가 출판되면 평일에는 이론 강의를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는 핵심 정리 촬영, 이렇게 병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구급 수험생에게 4월달, 금년도에 4월인가 뭐 날짜를 확인 안 해봤네. 그 전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 이번에 핵심 정리 완성도를 대폭 높였거든요. 일단 최신 판례도 이론서보다는 그 뒤에 나온 판례도 일부 반영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행정절차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7월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9급 수험생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7급 수험생 같은 경우는 그 10월 달에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도 다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서에 있던 오탈자하고 일부 오류 또 누락된 거, 이런 것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완성도는 상당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지난번엔 행정이 거의 접어들어서 행정이 의의하고 그 다음에 종류까지 봤죠. 종류 계략적인 걸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중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다루는 것들이 이제 금일 이 시간에 다루는 복효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관련돼 가지고 이제 판단 여지 문제, 종류가 이제 그 다단계 행정결정 이렇게 해서 종류가 마무리되면은 이제 행정의 내용에 관한 부분, 거기가 이제 사례가 그 수백 개 등장하는데, 함용허가 면제, 특허인가 대리 뭐 이런 것들이죠. 또 확인 공증, 통지 수리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관, 효력, 하자. 앞으로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양이 굉장히 많고 걸어갈 길이 참 멉니다. 아직은 그만큼 행정행위가 중요하면서 방대하다 그랬죠. 차분하게 이제 개념하고 연계하면서 사례도 익히고 법적 성질이나 관련 쟁점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일단 이 시간에는 복귀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관련된 거는 27페이지에서 그 인용을 했었죠. 거기는 이제 개략적으로 잠깐 봤는데, 복효는 이제 복수효가 줄임말이죠. 복수효가. 다른 말로 이중효과라고도 하죠. 하나의 행위가 수익은 줄 숫자, 이익을 주는 거고, 침익은 이익 침해, 줄임말이죠. 침익이라고 하는 복수의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인데,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중효과라고도 하죠. 근데 복수의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면 혼합효, 혼효적 행정이라고 그러는데, 부담부 행정이죠. 행정에는 수익인데 거기에 부담까지 들어가는 거.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면은 제3자에게 불이익, 또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면 제3자에게 반대로 이익을 주는 상반 이유가 발생하는, 제3자가 관련된 게 제3자의 행정, 이게 좁은 의미라고 그랬죠.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우리 앞에서도 계속 봤는데, 법학은 개념을 엄청 중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좁은 의미로 엄격하게 사용하는 게 관례라고 그랬죠. 여기도 그래서 좁은 의미가 뭔지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3자의 행정이, 제3자의 행정이는 원고 적격의 확대, 제3자 그 행정행위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원고 적격을 넓게 인정하자, 그 공권의 확대와 관련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사례는 뭐 외울 게 없어요. 그 연탄공장 건축허가 하면 상대방에게는 건축허가니까 수익이 되지만, 연탄공장이 건축돼서 가동되면은 이웃집이나 환경상 이익은 침해가 되겠죠. 그죠? 연탄가루 막 날리고 빨래도 제대로 못 널고, 그 다음에 이 연탄가루가 연탄가루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들이마시게 되면 그 불치병이죠, 대표적인. 지금도 그
산재 관련해서는 그 진폐증이라고, 진폐증 관련된 판례가 지금도 매달 나오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석탄 광산들 웬만한 거 대부분 없어졌죠. 근데 몇십 년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불치병이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계속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게는 수익, 제3자에게는 침익.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도 마찬가지죠. 이거 원자력 논란이 계속 되는데, 이 원자력은 어찌 보면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발전 단가만 생각하면은 발전 단값, 그 순수하게 전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만 치면은 굉장히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사기냐면 그 발전 단가만 갖고 따져서는 안 되고,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몇 조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이죠. 옛날 구소련이었을 때 그때 그 체르노빌 원전 폭파 사건, 지금도 거기 주민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011년인가 동일본 대지진 그 폭발로 인해 가지고 어때? 거기도 지금 해체조차 못하고 있죠. 그 쪽발이다 그거. 그 지네만 뒤지면 뭐 우리는 뭐 지나가다가 국가 꽃 하나 그냥 비행기에서 던져버리면 되거나 배에서 던져버리면 되는데,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까지도 그 오염수를 갖다가 배출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어떤 미친 작자는 일본의 원자로가 폭발하지 않았다고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있는 미친놈도 있는데, 그 철거 비용만 해도 몇 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현재 철거 기술로 과연 철거가 지금 될 수 있냐가 지금 일본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본이 굉장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인데 철거조차 못하고 있죠. 이런 총 비용을 다 합쳤을 때는 가장 비싼 전기가 바로 원전에 생산되는 전기죠. 그래가지고 이건 뭐 결론은 뻔해요. 이거 꼭 테러나 전쟁이 아니더라도 일본에 봤지만 자연재해 이걸 통해서도 언제든지 폭발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게 원자력 발전소죠. 그럼 이거는 그 운영하려는 회사에게는 한수원 같은 회사에게는 이익이지만 몇십 킬로 반경에 있는 몇백만의 주민에게는 이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체납 처분의 공매 처분도 개념이 뭔지만 알면, 공매하면은 이건 공개 경쟁 매매 줄임말인데, 이게 이제 그 법원에서 그 사인이 신청해서 하는 건 경매라 그러고, 그 세금을 체납했다 이랬을 때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건 이제 공매라 그래요. 구별하기 위해서. 공개 경쟁 매매 줄임말인데, 공적인 매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에게는 소유권이 취득되지만 원래 소유자였던 그 체납자,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에게는 소유권 상실이라는 침익이 돌아가죠. 수용재결도 수용이라는 게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땅을 취득하니까 사업 시행자에게는 이득이지만 시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공시지가로 손실보상해주고 싼 값에 땅을 갖다 뺏는 거거든요. 땅 뺏기는 땅주인은 손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경원 면허도 경쟁 출원 면허예요. 여러 명이 경쟁적으로 출원은 신청이거든요. 그 인허가를 신청하는 걸 출원이라고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신청이에요. 여러 명이 신청했는데 다 내줄 수 있다면 이건 경쟁 관계가 아니죠. 서로 윈윈할 수 있죠. 덕담 나눠가면서 다 같이 받읍시다 이렇게 격려할 수가 있는데, 이 경원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신청했는데 딱 한 명에게만 면허가 발급이 가능한 그런 특수한 경우를 경원이라 그래요. 그럼 그 경원 면허를 발급하면 상대방에게 수익이지만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제3자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 문제예요. 사례 외우려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특징은 상대방만이 아니라 복수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거.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그 이해가 상반된다는 점. 그래서 그 상대방만 있을 때는 상대방의 사익과 공익과의 조화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제 상대방의 사익만이 아니라 제3자의 사익까지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익 형량의 범위가 넓고 복잡하다는 점.
일방의 이익과 타방의 불이익 간에 상호 구속성이 있다는 점. 이거는 이제 이해상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쪽에 이익이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쪽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일방의 이익이 타방의 이익이 되는 그런 거란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해상반을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래서 등장 배경은 이제 그 사인 간의 이해 대립이 늘어나면서 다면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복리행정의 전과, 이 전개, 이건 뭐냐면 현대국가의 특징이죠. 우리가 1편에서 다뤘지만 현대국가 행정국가 됐다 그랬죠. 그 행정의 기능이 적국국가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인 간의 이해조정 업무까지도 이 종래 행정의 영역이 아니었던 게 이제 행정의 임무로 추가가 되었다는 점. 그 다음 제3자의 권리 이익구제의 범위, 특히 원고적격이 확대되었다는 점. 가장 중요한 거는 원고적격 확대와 관련된 논의죠. 그 원고적격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그 제3자도 상대방과 똑같이 다룬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보게 될 거예요. 그 3권에 삼권의 278페이지에 있죠. 거기 위에 보면 판례 밑에 3번 제3자 해가지고 옛날에는 제3자에 대한 원고적격 다 부정했는데 오늘날은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는 똑같이 판단. 판례도 마찬가지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된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다. (3-278이죠) 그래 결국 판단 기준이 상대방하고 제3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문제인데 이거는 고환합회 행정에는 상대방만 있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1편에 배웠던 일반론에 따라 그 상대방의 이익만 고려하면 되는데 이 제3자 행정의 경우는 제3자의 이익 보호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법 전편에 걸쳐서 관련된 쟁점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다 이해가 안 돼도 해당되는 데서 다시 설명할 거니 여기는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갈 거예요. 일단 실제법적 관계 행정개입 청구권은 배웠죠.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협의는 제3자에게 발동 청구하는 게 협의라 그랬죠. 광의는 나한테 행정행위 발급해달라. 요게 이제 그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이거는 이제 광의에는 들어가지만 협의를 말할 때는 제3자에 대한 발동 청구만 얘기한다로 지금 배웠던 거고. 그 다음 복귀적 행정의 직권취소 철회인데 그 수익적 행정의 직권취소 철회 이거는 상대방만 있을 때는 제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3자 행정행위는 이건 상대방만이 아니라 제3자의 이익까지 아울러 비교 형량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복귀적 행정의 직권 취소인데 일단 상대방은 부담을 받는 제3자의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가 제약을 받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만 있을 때는 상대방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호해도 상관이 없지만 제3자가 끼면 어때요? 제3자 보호 때문에 상대방의 보호가 제한을 받는다라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런 경우 이제 직권 취소 여부가 이익 형량에 따른 재량에 속하는데 다만 제3자의 쟁송제기 기간이 도과한 경우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수익자의 신뢰보호가 형성된다. 왜냐하면 불가증력도 단어 꽤 많이 봤죠. 불가하다, 쟁송제기가 불가능하다. 이건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신급을 다 거친 경우 그 행정법원부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나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죠. 이랬을 때 이제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제3자에 의한 소송 제기가 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취소 가능, 제3자에 의한 취소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신뢰보호가 확정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복귀적 행정이 철회인데 행위의 존속이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 이때는 철회가 의무가 돼요. 상대방의 수익적인 행정이라도
제3자의 권리 이익을 침해할 때 침해 정도나 당해 이익의 내용, 보호할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제3자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죠. 행정의 철회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 활동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이 침해되는 경우, 이 생명, 신체의 안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익이라 그랬죠. 이때는 기업 허가를 철회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발암물 물질하고의 그 암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 그럼 더 이상 공장 가동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그 다음 행위 존속이 제3자의 이익이 되는 경우, 이것도 제3자의 이익이 상대방의 이익과 형량 결과 더 크다는 전제예요. 이때는 철회가 오히려 제한이 되죠. 상대방에 대해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더라도 관계없이 당행위가 제3자의 이익과도 관련이 되는 경우 제3자 이익이 더 크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에 많은 관련을 갖는 자동차 운수사업이나 건설업의 경우 그 면허 철회 사유가 있더라도 일반 국민에 대한 불편을 이유로 과징금, 이게 그 원래 과징금이 아니라 이제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하는데 의무이행을 대신 확보하며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3편에서 과징금 파트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3편에서 다루는데 그게 577에 있어요. 577 설명은 그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3자의 동의인데 그 제3자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구하게 되는데 문제는 기속행위의 경우는 요건이 충족되면 발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3자 동의를 받아와라. 제3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다. 이렇게 되면 위법이 되겠죠. 법적 근거가 있을 땐 몰라도. 부관 같은 경우도 이제 제3자 보호를 위해 부관을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보면 노래방 영업허가 발급할 때 상대방이 수익적이지만 제3자를 위한 소음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건 이제 부담적 침입적이 되죠. 그 다음에 절차법적 관계인데 이거는 이제 행정절차법에서 2편에서 다루게 돼요. 제3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인데 일단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통지되면 효력 발생해요. 근데 복귀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에 제3자에 대한 통지, 이것도 이해관계인이니까 얘한테 통지가 필요하냐? 독일은 필요한데 우리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효력 발생과 관계가 없다. 그럼 효력 발생과 무관하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주민에게, 예를 들어 어떤 연탄공장 건축허가가 났을 때 이웃 주민에게 통지를 해주면 어때요? 그러면 이 건축허가를 취소시켜야겠다. 소송 제기해야 되겠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런 배려를 위해서 그럼 통지라도 해야 될 의무가 있냐?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출제가 꽤 많이 되는 거였는데 그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점, 이것도 음미할 게 뭐냐면 불이익 처분에만 적용되는 절차가 사전 통지, 청문, 공청회거든요. 이것부터 일단 외워야 되고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는 의무로 돼 있죠. 통지하여야 한다. 근데 문제는 당사자 등의 제3자가 일부밖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 등에 해당이 안 되면 통지할 의무가 없다라는 해석이죠. 그럼 당사자 등의 개념은 이제 그 앞쪽에서 나오는데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 이게 상대방이죠. 이거 자 봐요. 모든 제3자가 아니라 행정청이 직권으로, 그러니까 행정청이 직권으로 스스로 참여하게 하거나 아니면 용케 알고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청이 생색을 내서 직권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용케, 어떻게 연탄공장 건축허가가 우리 옆집에 난다. 이걸 용케 알고 참여 신청한 이해관계인만 여기 당사자 등에 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청의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복귀적 행정에 대해서는 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라는 평가고,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 요거는 행정절차법이 개정된 거, 쉬는 시간에 한번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네. 이게 열람 복사, 이거는 이번 개정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개정 내용이 꽤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확신이 없네요. 그 쉬는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법적 관계인데, 이게 이제 강제집행 3편이죠. 옛날에는 재량이라고 했는데, 이건 경우에 따라서 제3자 행정의 경우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나 의무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는 게 제3자 이익을 침해하는 상태를 존속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집행이 의무화될 수도 있다라는, 물론 전제는 이것도 이제 제3자 이익이 더 클 때 얘기죠. 여기 쟁송법적 관계는 행정심판, 그 다음에 소송에서 설명할 거예요. 제3자의 고지 신청인데, 이 고지가 뭐냐면 불복 방법을 알려주는 걸 불복 고지라 그래요. 그 불복 방법 알려주는 건데 제3자의 고지 신청이죠. 근데 여기는 제3자도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 원고 적격, 좀 전에도 봤듯이 이게 상대방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라는 걸 봤고, 제3자의 쟁송 제기 기간인데 이것도 알았다면 뭐 상대방이든 제3자든 90일이에요. 근데 몰랐을 때 이제 처분이 있은 날부터 심판은 180일, 소송은 1년인데, 그 제3자에게는 통지 의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제3자의 경우는 그 심판은 180일, 그 다음에 소송이 1년,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180일이 지나도 제기할 수 있는데 넓게 인정한다는 건데,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심판 소송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전자 둘치자에서 심판을 소송 앞에 둔다. 이 말은 소송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라는 건데, 이거 예외적으로만 그래요. 예외적으로. 그 특별 규정이 있을 때만 거칠 의무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 제기해줘야 되는데, 그 제3자라 하더라도 필요적 심판 전치주의 특별 규정이 있으면 제3자도 똑같이 거쳐야 된다는 거고, 제3자의 집행정지인데 그 학설에서는 인정하고 있죠. 형성력의 제3자요. 요 형성력의 제3자, 이 형성력은 판결의 그 재결이나 판결의 효력에 관한 건데, 이게 제3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제3자 날벼락 맞죠? 이러니까 제3자 보호를 위해서 심판 소송 참가해서 심판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그 다음에 제3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다시 재판하는 거 재심이라고 하거든요. 그 제3자의 재심 청구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심판 소송에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읽어두는 거로 만족하고,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잠깐